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취업의 동반자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제가 그 직업적인 관심 때문에 이제 기업의 그 임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의 그 금융기관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제 만났을 때 금융기관이 찾아오거나 이제 은행들과 거래를 하실 때 어떤 영업이 가장 좋은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느냐,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는 부분이 금융기관, 특히 뭐 은행 같은 데라든가 증권사에서 와서 영업을 할 때 정직한 영업을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딜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그 은행이나 그 자사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해줄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점점 이제 어떠한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말이 바뀌고 해줄 수 없다든가 그런 말을 할 때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고 같이 일하기가 싫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는 사실 1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제 미리 공부를 해서 될 수 있는 것과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런 트릭을 쓸 수가 없어서 조금 영업에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분의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른 그 일반 그 기관들의 그 신뢰를 받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신뢰감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적 지식.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딱딱 알아서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미리 다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있어서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금융기관이 예전에는 한동안 뭔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자금을 보유하고 그런 것들을 여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가부의 자세로 그 일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자세가 좀 남아있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불만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한 자세를 갖고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높이 그런 분들의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높이 그 평가를 하시고 같이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면 뭐 어떤 부서에 있든지 기업과 그 같이 그 거래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더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늘 좋은 평가를 받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사실 오늘은 제가 질문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최근 그 신문 기사에 금융공기업이 드디어 이제 하반기 채용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을 필두로 해서요,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 이제 차례차례 그 채용 계획에 대한 그 계획안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먼저 신문을 보시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공기업이 A매치 10월 21일 채용 일정이 킥오프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A매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은 금융공기업들이 일제히 같은 날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필기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날을 A매치라고 통상적으로 다들 부르시던데 작년 같은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다른 날짜에 그 시험을 치르긴 했지만 거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라든가 예금보험공사
같은 금융공기업들, 대형 금융공기업들이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중복 지원이라든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같은 하루의 날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지금 21일로 잠정 채용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 산업은행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한 50명 정도 뽑았었고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9월 초 이제 뭐 10월 그 필기 시험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선해운업 같은 경우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여파가 작용해서 올해는 아마 채용 그 규모나 인원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산업과 금융기관은 항상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임을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은행은 이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기업은행, 뭐 예금보험공사, 농협 아마 다 채용 공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8월 말부터 9월 초는 거의 그 지원서를 받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그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성공 취업 파일도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공기업 채용이 발표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획안에 대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이제 그 일반 그 금융기관으로는 그 처음으로 요번에 그 사람을 그 인력 채용에 관련돼서 그 예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 일반 이제 보통 그 지점에서 근무할 일반 그 인력 채용과 동시에 IT 인력과 또 별도로 디지털 관련해서 인력 채용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8월 초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융공기업은요, 공기업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의 바탕 위에 중심에 있는 그런 그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금융기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금융산업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에 대한 숙지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금융공기업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외부의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내에서의 그런 역할,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되짚어보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나온 것을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 강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는 이제 그 은행에 제가 다른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 중요한 시간으로 여신에 관련된 부분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가장 중요한 축인 수신과 여신이 양대 축이고요. 또 이제 더불어서 외환 관련 업무가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신은 더욱이 은행의 수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신에 관련된 것은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신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꼭 숙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신과 대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신은 신용을 그러니까 주는 것이니만큼 일반적인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업무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신의 종류로는 차주, 즉 그 여신을 일으키는 주체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 여신과 기업 여신으로도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담보 여신과 신용 여신으로 나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에 대한 예를 들자면은 뭐 부동산 담보라든지 아니면 동산 담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적금에 관련된 채권 담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매출 채권 담보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발행하는 매출 채권도 담보로서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신 절차에 있어서 여신을 처음에 이제 차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신용에 관련된 것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하고 여신을 일으키는데 이런 데서 여신 심사부가 이제 그 심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신이 나중에 이제 이자와 원리금을 갚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 상환하게 되면 여신이 종료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기간을 연장하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부실채권인 경우에는 추심을 하면서 걷어들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신에 관련된 부서를 제가 처음에 4가지 중요한 여신기획부, 그다음에 여신심사부, 그다음에 여신관리, 여신정리부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신 심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의 그런 심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롭고 벽이 높다, 문턱이 높다라는 약간 편견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요. 건전한 여신 심사를 통해서 사실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요, 일정 자금을 갖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안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법 여신이라든가 용도 자체가 좋지 못한 것에 나중에 여신을 잡고 일으키게 되면은 정말 그런 그 여신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곳,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여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신의 심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전반적이고 크게 우리가 좀 생각해서 공정한 여신 심사가 모든 사람에게 좀 더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임을 꼭 주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여신을 심사할 때 중요한 게 여신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제도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나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여신의 처음에 신청한 목적에 의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여신을 제대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감시하는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신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더 내용을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어떤 교과서라든가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기사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이라고 하면은 NH은행을, 그러니까 농협은행을 필두로 해서 NH투자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NH아무ndi 자산운용이라든가 생명보험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요. 상반기 순이익이 굉장히 커지고 흑자로 전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 지원 사업비 부담 해가지고 전체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자 이익이 2조 2,035억 원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고 나왔는데요. 수수료 이익이 2,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은행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수수료 이익보다는 항상 이자 이익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농협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농민을 위한 중요한 은행이니만큼 농협의 이익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과 지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건전하게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도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중국 농협은행도 우리나라에 현재 지사로서 들어와 있고요. 프랑스의 농협은행인 크레딧 아글리콜, 옛날에 이제 프랑스의 농협은행과 몇 개 은행들이 합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현재 들어와서 지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고요. 우리투자증권이 우투증권을 합병함에 따라 더 큰 대규모와 여러 가지 영업 분야에 있어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합병 이후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생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익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제2금융권에 관련된 여신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해서 그 기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시아 경제의 7월 29일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내용은 건설사 임대업자가 제2금융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 여러분들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게 긍정적인 뉴스로 이해가 되시나요? 부정적인 뉴스로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가 제2금융권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발전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2금융권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사와 부동산 임대업자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등에서 그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건설사들의 어떤 리스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 이제 대출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부에서 건설사라든가 너무 그 주택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서 활성화 정도가 아니라 과열 열기로 갈 수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건설사 대출에서 그 여신기획부에서 일정 그 자금의 그 비율을 줄여라는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사 대출 같은 것이라든가 부동산 임대라든가 관련해서는 용도가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그 여신 비율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똑같은 리스크 비율이라든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일부는 또 이제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지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제2금융권의 경우는 제1금융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높으면은 전에 제가 한번 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자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위험 부분이 높아지면은 이자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담으로 나중에 상환에 관련돼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건설사의 그런 자금 유동성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건설사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금 유동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맞물려서 또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부실 문제로 또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련해서 이해를 높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억제 조치를 시작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집단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 심사제가 도입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부동산 금융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 빌딩을 지을 때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개인이 그러한 빌딩이나 오피스 아파트들을 사들일 때 중도금이라든가 중간에 상환해야 되는 것들을 그 집단 대출을 통해서 개인 금융, 개인 여신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 여신 비율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가계 부채가 부담이 되는 것들과 직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신문 기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신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마지막 기사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제가 인터넷 뱅크, 뭐 돌풍이 여전한데요. 지금 그 카카오뱅크 7월 그 한국금융신문에 7월 28일자로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틀째 여신 920억과 수신 1350억. 그래서 이것이 32시간 만에 47만 고객을 이제 유입을 했는데 시중은행으로서는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 이제 시작되는 그 분야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부분도 사실이고 많은 이제 이자가 높고 예금 이자, 수신 이자가 높고 여신에 관련돼서는 또 이자가 낮은 고객들한테 혜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린 것 같은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제 인터넷 뱅크가 좀 더 하나의 열풍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 뱅크 이렇게 그 한쪽에 또 다른 길이 열리면은 시중 은행들이 긴장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다른 그런 어떤 사업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긴장하고 그 또 서비스의 그런 질도 좋아지는 면이 있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은 여신이라든가 수신이라든가 어떤 금융에 관련돼서는 그냥 단순히 경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너무 과열된 경쟁이 되다 보면은 여신의 부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신이 너무 과도한 이익을 주다 보니까 은행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해서 사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문제로 직결되고 또 그런 금융기관의 그런 문제들은 개인한테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인한 다각적인 문제 발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 공채라든가 금융기관에 있어서 면접 관련해서 이 인터넷 그 전문 은행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중 은행들이 경쟁하는 경쟁 그 사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인터넷 전문 뱅크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보완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개선점들이 부각이 돼서 그 면접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서요. 장점, 단점, 문제점, 개선점, 보완점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요, 제가 그 은행의 이제 중요한 업무의 그 카테고리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수신, 여신 다음 시간으로서 이번에 외환 업무에 관련된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환 업무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커다란 업무의 그 큰 의미가 있고요, 작은 의미가 있는데, 외환 업무의 전체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외국환이 개입되어 있는 모든 그런 금융 거래를 외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외환 업무에서 은행에서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은 외국환 거래법과 대외무역법과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란 무엇이고 환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 업무, 이거는 이제 작은 의미의 외환 업무겠죠. 그래서 외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환 큰 의미의 외환 업무 중에서 수출입 업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은행에는요 관련법, 규정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냐 투자냐, 여러분들 투기는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는 당연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규정 짓는 카테고리가 바로 법률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련 법이라든가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숙지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쁜 그 의도나 나쁜 의미로 변질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드린 지금까지 무슨 금융실명제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외환 관련해서도 중요한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외국환 거래법과 대외무역법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외국환 거래법.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 반드시 숙지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관련 법들이 금융실명제하고 자금세탁방지법과 이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 몰라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업무상의 과실로 넘겨버리기는요. 사실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큰 범죄와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법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그 중요성을 높게 보시고 계신데요. 자, 외국환 거래법의 그 목적은요, 외국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떠한 제도 내에서만큼은
모두가 활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의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화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한 그런 법들입니다. 만약에 외국환 거래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요, 그 외환 관련해서 뭐 환차익을 노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 외환을 관련해서 우리나라 어떤 투기 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입 관련해서는 이 대외무역법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외무역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그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법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무역진흥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수입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난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고 무역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련 법들인데,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무역 관련하거나 해외 투자 관련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역법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외환 관련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들은요, 제가 예전에 그 금융 그 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딸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환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고 관련법을 숙지하고 싶다고 하면은 외환 전문역 1종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입 관련해서 좀 더 산업을 돕는 그런 역할을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외환 전문역 2종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금융연수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내용들이 많이 거기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한번 숙지해 보시면은 그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율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중 통화 간의 교환 가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돈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이제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 들였는데 그 돈을 거기에서 이제 급여를 받고 돈을 벌었지만 국내에 만약에 그 돈을 갖고 들어오면은 그 돈 자체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로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적용받는 것이 환율, 그 두 나라 간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사실 환율에 관련돼서는요,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논문과 책과 그런 것들이 나와서 깊이 들어가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금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조금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환율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끔 이제 어떤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국력을 이야기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달러를 뭐 수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콘텐츠를 그 해외에 수출을 해가지고 외화 달러를 굉장히 많이 벌어들여서 이 외화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환 보유액이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원화는 일정하게 있는데 달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달러를 원화로 교환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달러가 적었을 때보다 달러가 많기 때문에 원화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그러니까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높아지지만 그 이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종류부터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의 종류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 예전에 보면요, 지금 이제 하나은행으로 합병된 예전에 외환은행, 지금 본점 그 명동에 하나은행으로 합병해서 이제 하나은행에 간판을 달고 KB 하나은행으로 지금 그
그 건물이 있는데, 빌딩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항상 그 기준 환율에 대한 고시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는 어떻고, 유로화는 어떻고, 엔화는 어떻고 해가지고 각종 그 통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고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환율을 고시하고 있는 것은 이 5가지의 환율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율의 종류는요, 처음에 이제 현찰을, 이건 이제 은행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찰 매입률에서 캐시 바잉 레이트라고 있고, 전신환 매입률, 그다음 TT 바잉 레이트, 기준 환율, 베이직 레이트, 전신환 매도율, TT 셀링 레이트, 그다음 현찰 매도율, 캐시 셀링 레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가셔서 환전을 하려고 하시면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뭐 외화 파실 때, 외화 사실 때, 그다음에 이제 송금 관련해서 송금 받으실 때, 송금 보내실 때. 자,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환율은 1,100원, 그러니까 원화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달러에 관련돼서 원화가 1,100원이라고 고시가 돼 있는데, 내가 달러를 살 때는 더 비싸게 아마 사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것이 이제 은행들이 외화를 사다 들여가지고 달러를 사서 그 개인들에게 파는 그 수수료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신문에 이제 고시되어 있는 그 환율 관련해서는요, 3번째인 기준 환율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레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셔가지고 외화 이제 달러 같은 거, 다른 나라 뭐 유로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실 때에는 외화 사실 때인 현찰 매도율.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드리는 거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파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율이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가지 중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살 때 그 외환이 가장 비싸고요. 외화가 가장 비싸고요. 판매할 때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뭐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달러를 그 수출 대금으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제 해외 여행을 하다가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화로 바꾸고자 한다면은 은행에 가서 그것을 원화로 바꾸면서 여러분들은 달러를 파는 게 됩니다. 그때 그 달러를 판매하는 것은 가장 낮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기준 환율이 1,100원이다 하면은 현찰 매도율 같은 경우에는 뭐 1,200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현찰 매입률, 여러분들이 외화 파실 때 같은 경우는 1,000원에 판매하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큰 의미의 외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외환 업무에는 이제 외환 뭐 수출입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은행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일어나는 외환 업무의 그 3가지 중요한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전 업무, 여러분들 환전의 경우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수출 대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수입을 해서 그 비용을 치를 때라든가 송금을 해가지고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송금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환전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금 업무가 있는데요. 송금 업무도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뭐 유학생 송금이라든가 뭐 가족들한테 보내는 그런 돈들 같은 경우는 개인 그 부분이 되겠고요. 기업의 경우는 뭐 수입이라든가 수출, 원자재라든가 그런 것들, 뭐 수입 대금, 수출 대금 그런 것들이 송금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기억하는 충격적인 그 외환이, 이 환율 시장이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IMF가 터졌을 때, 이제 IMF 구제 금융이 시작이 됐을 때요. 그전에는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달러당 1,000원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해외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해외에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들께서 유학생들한테 송금을 계속 하셨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IMF 구제 금융을 받기 전에 아시아 전체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막 그 등락을 계속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놀랍게도 1,000원이 되지 않았던 그 달러의 원화 비율이
2,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갑자기 해외에 어떤 물품을 지급해야 됐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을 송금했던 분들이 기업으로서는 기업대로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가 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유학 송금을 똑같은 원화로 해서 비율을 해서 송금을 했지만 너무나 그 비율이 2배 정도 커지니까 예전에는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를 송금했다. 그러면 그 더블인 이 400만 원을 송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국내로 많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시장의 안정은요.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환율 시장 안정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일을 해서 계속해서 그 수출을 하고 할 때 이 돈의 가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겪는 거는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인데요. 계속해서 환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자체 스스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해외 투자 업무가 있는데요. 해외 투자 업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같은 경우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뭐 국내 그 공기업들이 해외에 뭐 빌딩을 사들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기업에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국내의 돈을 해외로 달러화로 바꾼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외환 업무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환전 업무와 송금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국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능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관련된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업무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출입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수출입 업무는 전에 그 무역금융 관련해서 직무 설명드릴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역금융 업무에 관련돼서는 사실 크게 보면은 수출입 업무와 그 무역하는 그 기업들에게 그 여신을 일으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무역금융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수출입 업무 외환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출입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 전문역 2종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상세하게 여러 가지 업무들이 나와 있는데요. 수출입 업무는 수출자와 수입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도와줌으로써 그 무역에 관련된 것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그 고객과 기업들, 그러니까 개인과 고객 그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고객들의 편리를 위한 그런 업무인데요. 수출입 업무이기 때문에 그 기업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고객들이 사실 직접 뭐 해외와 거래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나가서 대금을 지불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에 위탁해서 은행과 은행 간의 업무로 대체해가지고 수입 그 대금이라든가 뭐 수출 대금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그런 것 대금들을 치를 수 있도록 은행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무역 그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 뭐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신용장에 관한 부분은요, 관련 자격증도 있고요, 공부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신용장에 관련된 부분은 뭐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수출입 업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장 관련해서는 신용장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관련해서 한번 기사를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 여러분들 외환거래법이요,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환전 업무라든가 그 외화를 그 타국의 그 외화를 바꾸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래하는 송금 업무 같은 경우를 모두 다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은행의 고유 업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관련돼서는 그 환전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방이 됐고요. 핀테크 업체가
처음 시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송금 업무를 나서고 있는데요. 한번 관련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저널에 2017년 7월 25일자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자, 기존의 외환거래법 개정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시장이 핀테크 업체의 개방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외환 관련 비즈니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금융기관만 허용했던 외환 송금 업무를 핀테크 업체에 이제 허용을 했는데 관련 이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면은 외환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까지 금융기관에게만 개방을 했던 여러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은행만의 고유의 업무였던 것들이 어떤 기술과 여러 가지 IT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스템으로 대치되면서 핀테크 업체라든가 다른 곳들이 열심히 뛰어들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경쟁이 가속되면은 고객들에게는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실 경쟁이 좋은 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서 사실 외환 송금이라든가 이러한 외환 관련 업무는요, 안전 보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에 여러분들 무역금융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서류상으로 모든 것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오는 여러 가지 중간에 사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기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어떤 그런 정부 지원금을 타내면서 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어떤 시스템의 그런 어떤 취약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략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잘 정착하는 데는 앞으로 있어서 보안 문제라든가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 또한 기존의 보안 같은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만큼 그런 보안 문제를 탄탄히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우리은행 채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IT 은행 채용과 더불어 앞으로 4차 혁명에 관련돼서 디지털 관련 인력들 채용에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예견을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환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나왔는데요. 외환거래를 투자하면 이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금융사기가 금융사기가 이제 걸린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제 뉴스에서 그동안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기존에도 외환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상당히 많이 외환 사기라든가 거래에 대한 문제점에 관련된 기사들은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외환 시장이라든가 것들이 환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정되지 않을 때마다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드는 사기라든가 환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투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려서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금융기관의 역할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투자금 1조 원 받아서 다단계 금융사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단계 금융사기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판을 치고 있고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누가 속을까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조차 이런 것들에 많이 오히려 현혹이 돼가지고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 외화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사기를 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잘 이해도 못하면서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하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관심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외환 위기 관련해서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원유 생산국입니다. 사실은 자원도 많고 굉장히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 뭐 경제 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그렇게 크게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국가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한 분야, 한 산업 분야에 치중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연대경제학부의 그 성태윤 교수가 잘 기술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의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외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만큼 오늘 첫 번째 준비해온 금융 용어는요. 환율 조작국입니다. 여러분들 환율 조작국이 무엇일까요? 네, 그야말로 환율을 조작해서 자국의 어떤 경제를 보호하려거나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려는 이제 그 국가를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그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축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기축통화라는 건 통화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중국의 그 위안화도 기축통화로서 제2의 기축통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도서에서 소개드렸지만 그 화폐 전쟁에서 보셨듯이 이 기축통화, 그 환율, 화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환율 조작국이란 그 발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발행해낼 수 있는 정부가 어떤 이제 의도적으로 그 달러를 매입하거나 해서 내부의 환율을 조정해가지고 어떤 내부의 그 이제 국가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런 국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자꾸 이제 대외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이유가 결국 환율 조작국들 때문에 미국이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나라들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은 어떤 이제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한다든가 어떤 특혜에 대해서 제외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IMF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기준은요. 미국 상대 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고 더불어서 그 국내 생산인 그 GDP가 그 전체 그 3%의 그 이 비율이 무역 흑자에서 그 GDP가 3% 이상이면서 또 중앙은행의 순달러 매수 그 비율 총액이 2%를 넘는 동시에 모두 이 조건을 갖추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그 위에 두 가지 조건을 지금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상대로 지금 22억 달러 이상의 지금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총생산 GDP의 3%를 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율 감시국입니다. 그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감시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인 중국 또한 환율 감시 대상국입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이제 통화 스와프인데요. 통화 스와프는 여러분들 이제 가끔 기사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해외 국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통화를 이제 교환을 할 수 있어서 일정하게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노력과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제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과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독도 문제라든가 최근에는 일본 위안부 소녀상 관련해가지고 통화 스와프에 대한 협상이 지금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리나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어떤 금융 강국이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국력이 강해져야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로서 협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융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앞으로의 미래의 여러 가지 보완점이라든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금융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금융권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고 계신가요? 사실 이 책은요, 지난번 제가 협상의 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두 번째로 관련해서 협상에 관련된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물론 이제 협상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똑똑함과 스마트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 그리고 똑똑함과 스마트함이라기보다는 현명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쓴 다이아몬드 스튜어드 교수는요, 지금 와튼 스쿨에서 계속해서 이 협상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 관계자들도 이 협상에 관련된 수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3년째 계속해서 와튼 스쿨에서 최고의 인기 강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전에 이제 협상의 신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면은 협상의 원칙이라든가 협상에서는 어떠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협상에서는 어떠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기는 자에 초점을 많이 맞춰 왔는데요. 이 협상의 신과 여태까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말하는 협상은 이기는 협상, 단순히 지금 현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협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 더 그 사람을 이겨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지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정말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은 후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목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친구분들하고나 아니면은 일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시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자꾸 싸우고 뭔가 분쟁이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대화로 풀 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것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구나 하는 정보의 부족과 대화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불일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요. 어떤 이제 여성 CEO가 기업에 이제 들어가서
그 임원분들에게 회의를 하기 전에 각자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적어와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임원분들이 처음에 다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목적이 똑같고 회사의 목적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써오라고 했을까 했는데 막상 그 회의 테이블에서 각각의 목표를 발표해 보니까 서로의 목표가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는 완전히 상반된 경우도 내용이 상충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서로 목표를 이해하다 보면은 제 우선순위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목적에 대한 인식이 모든 협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사와 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넓고 깊이 있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강의했던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용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